똑똑똑. 죽은 줄 알았던 지하실 벽 너머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남편과 내연녀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하반신 마비 몸으로 산속 지하실에 버려진 여자는 피투성이 손으로 벽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삐걱 소리와 함께 합판이 열리더니 낯을 든 낯선 노파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죠. 그 순간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살려줄 유일한 사람이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 내연녀의 친엄마라는 사실을요. 버려진 여자와 버려진 엄마. 두 여자가 손을 잡는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생각보다 훨씬 잔인하고 훨씬 치밀하게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민석이 제 몸을 질질 끌고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제 등이 부딪힐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민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손등으로 땀을 닦아냅니다. 여기서 조용히 있어. 괜히 소리 지르지 마. 여기 소리 질러봤자 들을 사람 하나도 없어. 아무도 널 찾으러 안 온다. 저는 두 팔로 바닥을 짚고 상반신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빠져 다시 쓰러졌어요. 민석의 구두 뒤꿈치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고 철문이 열리더니 높은 구두 소리가 계단을 내려옵니다. 유라가 코를 막으며 지하실 안을 둘러보고 민석의 팔을 잡아당깁니다. 아, 오빠, 여기 진짜 냄새 심하다. 이런데 사람을 어떻게 가둬놔. 나 숨 막혀 죽겠어. 유라가 저를 힐끔 내려다보며 얼굴을 찌푸립니다. 근데 저 여자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끈질기네. 민석이 저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려요. 수진아, 너의 아버지가 남긴 상가 건물 말이야. 민석이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웃습니다. 우리가 잘 쓸게. 위치도 좋고 건물도 멀쩡하고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하기 딱 좋더라. 제가 바닥을 긁으며 소리를 냅니다. 민석아, 제발, 그러지 마. 그건 우리 아버지가 남긴 거야, 제발. 민석이 코웃음을 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가 지킬 힘이 있어? 유라가 민석의 어깨에 턱을 기대며 킥킥 웃어요. 오빠, 저 여자 또 시작이다. 불쌍한 척. 유라가 저를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야, 수진아. 이제 그만해. 누가 보면 우리가 나쁜 사람인 줄 알겠네. 민석이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곧 조용해질 거야. 민석이 낮게 웃으며 말을 이어요. 걱정할 것 없어. 여기 아무도 안 와. 누가 이 지하실까지 내려오겠어. 민석이 어깨를 으쓱합니다. 1년만 버티면 돼. 그때 되면 건물명의 이전도 다 끝나. 유라가 눈을 반짝이며 웃습니다. 정말? 1년만 있으면 다 우리 거 되는 거야? 유라가 손가락으로 민석의 가슴을 톡톡 칩니다. 그럼 우리 회사 차리는 거지. 오빤 정말 머리가 좋아.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다니까. 민석이 피식 웃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괜히 준비한 줄 알아? 두 사람이 키스하는 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져요. 저는 이를 악물고 두 손으로 바닥을 긁는데 손톱 밑으로 시멘트 가루가 파고듭니다. 너희 절대 용서 안 해. 민석이 계단 쪽으로 몸을 돌리고 유라의 손을 잡아요. 가자. 시간 없어. 유라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합니다. 그래. 이런데 오래 있고 싶지도 않아. 유라가 저를 한 번 더 내려다보며 비웃습니다. 수진아, 거기서 잘 버텨봐. 누가 널 구하러 오나. 유라가 지하실을 한 번 더 둘러보고 민석을 따라 계단을 올라가더니 철문이 쾅 하고 닫히고 자물쇠가 찰칵 소리를 내며 잠깁니다.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고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지다
완전히 사라져요. 지하실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저는 두 팔로 바닥을 짚고 기어가기 시작하는데 팔꿈치가 바닥에 쓸릴 때마다 살같이 벗겨집니다. 벽을 더듬으며 무언가 잡을 것을 찾다가 손끝에 낡은 나무 상자가 만져졌어요. 저는 상자를 붙잡고 상반신을 일으켜 세웠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며 따끔한 통증이 퍼집니다. 숨이 막혀요. 먼지가 코와 입으로 들어와 기침이 터져 나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기침을 참으려 했지만 목구멍이 따가워 눈물이 흘러요. 다시 두 팔로 바닥을 기어다니는데 손바닥에 뭔가 날카로운 것이 박힙니다. 유리 조각이었어요. 저는 유리 조각을 집어들고 제 허벅지를 찌르니 따끔한 통증이 정신을 깨웁니다. 피가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리는 게 느껴지지만 정신만은 또렷해졌어요. 벽을 따라 이동하다 축축한 파이프가 손에 만져지고 파이프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저는 치마폭을 펼쳐 물방울을 받아 적신 천을 입에 대고 빨아들이는데 녹물 맛이 입안 가득 퍼지지만 목구멍을 적셔요. 한 모금 두 모금 물을 빨아들이니 갈라진 입술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속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바닥을 더듬어요. 구석에서 낡은 이불가지가 만져지고 이불을 뒤적이자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생고구마였어요. 저는 고구마 껍질을 손톱으로 긁어내고 흙 묻은 채로 베어 물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아 몇 번이고 씹어 삼킵니다. 흙맛과 생고구마의 떫은 맛이 입안을 가득 채우지만 배를 채우기 위해 계속 씹어요. 이불을 끌어당겨 몸에 덮으니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온몸을 얼립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더 꽉 감싸 안고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올려요. 민석이 제 인감도장을 훔치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날 밤 민석이 제 가방을 뒤지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자는 척했지만 민석이 도장을 꺼내 주머니에 넣는 걸 봤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이 웃으며 아침을 차려줬는데 그때 이미 계획이 다 짜여 있었던 겁니다. 저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고 이 지하실에 버릴 계획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줍니다. 살아서 반드시 복수한다. 그때 지하실 안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발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이 지하실 어딘가에 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는데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벽 틈새가 보입니다. 저는 두 팔로 바닥을 짚고 그쪽으로 기어가요. 몸을 끌고 가는 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지고 벽 너머에서 발소리가 멈춥니다. 저는 주먹을 쥐고 벽을 두드려요. 똑똑똑. 벽 너머가 조용합니다. 저는 다시 벽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이번엔 벽 너머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요. 저는 숨을 참고 귀를 벽에 바짝 갖다 댑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는지 어두운지도 알 수 없는 지하실에서 저는 벽을 향해 다시 주먹을 들어 올립니다. 똑똑똑.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저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려요. 잠시 후 벽 너머에서 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합판 벽이 천천히 열립니다.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헝클어진 머리의 60대 여자가 낡은 낫을 손에 쥔 채 저를 내려다봐요. 누구야? 너 뭐야? 여자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노려봅니다.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누가 보냈어? 여자가 낫을 저한테 겨누며 뒷걸음질을 칩니다. 저는 두 손을 들어 올리고 고개를 저어요. 아니에요. 저 아무도 아니에요. 제가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남편이 저를 여기 버리고 갔어요. 여자가 낯을 든 손을 떨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제 찢어진 옷과 피투성이 다리를 본 여자의 얼굴이 굳어요. 다리를 못 쓰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내 하반신을 못 써요. 제가 겨우 말을 잇습니다. 남편이 저를 여기 끌고 와서 버리고 갔어요. 문도 잠가버리고 저는 아무 데도 못 가요. 제발 조금만 도와주세요. 여자가 낯을 내리고 한숨을 쉬어요. 아? 여자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립니다. 나도 사정이 좋지 않아. 나도 빚쟁이들 피해서 여기 숨어 사는 처지야. 남 도와줄 형편이 아니야. 저는 바닥을 긁으며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먹을 것만 조금만 나눠주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약도 조금만 주세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저 꼭 갚을게요. 살아서 나가기만 하면 꼭 갚을게요. 제발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여자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낫을 바닥에 내려놓고 벽 너머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여자가 헝겊에 싼 약초와 낡은 구급약통을 들고 나와요. 일단 상처부터 치료해야겠어. 이렇게 두면 골마. 그럼 더 큰일 나. 여자가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아 약초를 지시겨 제 찢어진 다리에 발라줍니다. 따끔한 통증이 퍼지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아요. 여자가 구급약통에서 붕대를 꺼내 제 상처를 감싸줍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저 정말 죽을 줄 알았어요. 여자가 손을 털고 일어서더니 저를 보일러실 안쪽으로 데려가요. 좁은 보일러실 구석에 낡은 이불과 깡통들이 놓여 있고 여자가 저를 이불 위에 앉힙니다. 여긴 내가 몇 년째 숨어 사는 곳이야.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밖에 나가면 바로 잡혀. 빚쟁이들이 아직도 나 찾고 있거든. 저는 여자의 거친 손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입니다. 저도 남편한테 모든 걸 빼앗겼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친정 아버지가 남긴 건물을 남편이 가로채려고 해요. 그래서 저를 여기 끌고 와서 버렸어요. 여자가 깡통에서 물을 떠 제게 건네줍니다. 마셔. 여자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세상에 못된 놈들 천지야. 나도 남편한테 크게 당했어. 저는 물을 마시고 여자를 바라봐요. 이름이 뭐예요? 여자가 무릎을 꿇고 앉으며 대답합니다. 최정자야. 여자가 저를 잠깐 바라봅니다. 너는 이름이 뭐냐? 이수진이에요. 정자씨. 정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품속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나한텐 딸이 있었어. 정자가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30년 전에 가난 때문에 남의 집 앞에 버렸지. 지금도 그애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사진 속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고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아이의 귓바퀴 모양이 특이해요. 목덜미에 화상 흉터도 보입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해요. 그 귓바퀴와 흉터는 유라의 것과 똑같습니다. 정자씨, 딸을 버린 곳이 어디예요? 정자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해요. 서울이었어. 정자가 한숨을 내쉽니다. 어느 부잣집 대문 앞이었지. 그 집이면 그래도 아이 굶기지는 않겠다 싶었어. 그 애를 데리고 살 형편이 정말 안 됐어.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정자를 바라봅니다. 그의 이름이 뭐였어요? 정자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합니다. 오유라. 정자가 사진을 꼭 쥡니다. 그의 이름은 오유라야. 제 손이 떨립니다. 저를 이 지하실에 버린 여자가 바로 정자의 딸이에요. 정자가 제 떨리는 손을 보고 물어요. 왜 그래? 정자가 제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어디 아파? 얼굴이 갑자기 새하얘졌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입술을 깨물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 놀라서 그래요. 정자가 제 등을 두드려주고 구석에서 마른 고구마를 꺼내 건네줍니다. 이거라도 먹어. 정자가 고구마를 제 손에 쥐어줍니다. 배고프겠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지. 저는 고구마를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면서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워요. 정자에게 유라의 얘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정자가 저를 살려준 은인이고 유라의 친엄마라는 사실이 복수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고구마를 삼키고 정자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정자 씨,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저를 여기 버린 사람 얘기 조금 해도 될까요? 정자가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 정자가 제 앞에 앉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 저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엽니다. 저를 여기 버린 여자 이름이 오유라예요. 제가 천천히 말을 잇습니다. 제 남편 민석의 내연녀고요. 정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정자가 제 팔을 붙잡고 소리쳐요. 뭐라고 했어? 지금 뭐라고 했어? 뭐라고? 오유라가 너를 버렸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유라의 인상착의를 설명합니다. 네, 분명해요. 제가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키가 165cm쯤 되고요. 귀 모양이 좀 특이해요. 그리고 목덜미에 화상 흉터가 있어요. 정자가 사진을 떨어뜨리고 가슴을 칩니다. 세상에. 정자가 입을 틀어막습니다. 내 딸이 그런 짓을 했다고? 내가 낳은 딸이 사람을 이렇게 버렸다고? 정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고 저는 정자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정자 씨, 제가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이를 악물며 말을 잇습니다. 같이 복수해요. 유라와 민석 그 사람들 절대 그냥 두면 안 돼요. 저를 여기 버리고 제 건물까지 뺏으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 반드시 벌 받아야 해요. 정자가 눈물을 닦고 저를 바라봅니다. 그래. 정자가 이를 꽉 물습니다. 내 말이 맞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내 딸이라도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정자가 제 손을 꽉 잡습니다. 걱정 마. 널 여기서 꺼내줄게. 어떻게든 방법 찾을 거야. 내가 반드시 살려줄게. 정자가 벌떡 일어나 창고 쪽으로 달려가고 저는 정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쥡니다. 며칠 후 새벽녘에 정자가 저를 깨웁니다. 정자가 낡은 손수레를 끌고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오는데 바퀴가 삐걱거리며 소리를 내요. 수진아, 이거 창고에서 찾았어. 이걸로 너를 산 아래로 데려갈게. 저는 손수레를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자가 저를 안아 올려 손수레 짐칸에 눕히고 낡은 이불로 제 몸을 덮어줘요. 추우면 안 되니까 이불 꼭 덮고 있어. 산길이 험해서 흔들릴 거야. 정자가 손수레 손잡이를 붙잡고 보일러실 뒤편의 비상문을 열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립니다. 정자가 손수레를 끌고 산길로 들어서는데 바퀴가 돌멩이에 부딪혀 덜컹거려요. 아, 제가 신음을 내고 정자가 뒤를 돌아봅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정자가 땀을 흘리며 손수레를 끌고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가요. 손수레가 기울어지고 저는 짐칸 옆을 붙잡아 몸을 지탱합니다. 정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고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져요. 정자 씨, 쉬었다 가요. 정자가 고개를 저으며 계속 손수레를 끌어요. 아니야. 해 뜨기 전에 산을 벗어나야 해. 낮에는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돼. 저는 입술을 깨물고 정자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정자가 돌부리에 발이 걸려 비틀거리지만 손수레를 놓치지 않고 중심을 잡아요. 조심하세요. 정자가 한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고 다시 손수레를 끌어요. 산길이 점점 좁아지고 나뭇가지가 제 얼굴을 스칩니다. 저는 손으로 나뭇가지를 밀어내며 정자를 격려해요. 조금만 더 가면 될 거예요. 힘내세요. 정자가 거친 숨을 내쉬며 대답합니다. 그래. 조금만 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산 아래 마을이 희미하게 보여요. 정자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손수레를 끌고 계속 내려갑니다. 손잡이를 쥔 정자의 손에서 피가 나고 저는 가슴이 아파요. 정자 씨 손에서 피가 나요. 정자가 손을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드디어 산길이 끝나고 비포장도로가 나타납니다. 정자가 손수레를 세우고 주저앉아 숨을 헐떡여요. 저는 손수레에서 몸을 일으켜 정자를 바라봅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자가 손등으로 땀을 닦고 웃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국도야. 거기서 차를 얻어 타면 돼. 정자가 다시 손수레를 끌고 비포장도로를 따라 걸어요. 1시간쯤 지나자 앞쪽에 국도가 보이고 가끔 차들이 지나갑니다. 정자가 손수레를 길가에 세우고 도로를 향해 손을 흔들어요. 트럭 한 대가 속도를 줄이며 우리 앞에 멈춰섭니다. 트럭 운전석에서 50대 남자가 고개를 내밀고 우리를 내려다봐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정자가 트럭 옆으로 다가가며 손을 모읍니다. 시내까지 좀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제 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해요. 남자가 손수레에 누운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여요. 어서 타세요. 뒤에 짐칸에 타면 돼요. 정자가 트럭 뒤로 가서 짐칸 문을 열고 저를 안아 올립니다. 남자가 운전석에서 내려와 정자를 도와 저를 짐칸에 눕히고 손수레도 함께 실어요. 정자가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꽉 잡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살았어. 트럭이 출발하고 덜컹거리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져요. 저는 정자의 손을 꽉 잡고 눈을 감습니다. 트럭이 국도를 달리고 산속의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와요. 1시간쯤 지나 트럭이 시내 외곽에서 멈춥니다. 남자가 짐칸 문을 열고 우리를 내려다봐요. 여기까지밖에 못 태워드려요. 여기서 시내버스 타면 병원 갈 수 있어요. 정자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남자가 저를 안아내리고 손수레도 내려줍니다. 트럭이 떠나고 정자가 저를 다시 손수레에 눕혀요. 수진아,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저는 숨을 고르고 정자를 바라봅니다. 창식 아저씨를 찾아가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도와주신 분이에요. 심부름 센터를 하시는데 분명 우릴 도와주실 거예요. 정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손수레를 끌어요. 주소 알아? 저는 기억을 더듬어 주소를 말합니다. 시장 근처 골목에 있어요. 간판이 빨간색이고요. 정자가 길을 물어가며 손수레를 끌고 시장 쪽으로 향해요. 30분쯤 지나 골목 안쪽에 빨간 간판이 보입니다. 행복심부름센터라고 쓰여 있어요. 정자가 손수레를 센터 앞에 세우고 문을 두드립니다. 문이 열리고 60대 남자가 고개를 내밀어요. 누구세요? 저는 손수레에서 상반신을 일으키고 남자를 바라봅니다. 창식 아저씨. 저예요. 이수진이에요. 창식이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내려다봅니다. 수진이 맞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창식이 밖으로 나와 저를 안아들고 센터 안으로 들어가요. 정자도 따라 들어오고 창식이 저를 소파에 눕힙니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민석이가 저를 산에 버렸어요.
창식의 얼굴이 굳어지고 주먹을 불끈 쥡니다. 그 자식이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았구나. 저는 창식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제 재산을 되찾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창식이 제 손을 꽉 잡고 고개를 끄덕여요.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내 아버지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거야. 일주일 후 창식이 조사한 서류를 들고 저희가 묵고 있는 여인숙 방으로 찾아옵니다. 창식이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쳐놓고 안경을 고쳤으며 말해요. 수진아, 민석이 내 실종 신고를 냈어. 하지만 상가 건물은 아직 명예 이전이 안 됐어. 저는 상반신을 일으켜 서류를 들여다봅니다. 왜요? 제 도장을 훔쳐갔는데. 창식이 손가락으로 서류 한 부분을 가리켜요. 재개발 보상 구역이라 행정 처리가 복잡해. 최소 1년은 걸린대. 정자가 제 옆에 앉아 서류를 보며 물어요. 그럼 1년 안에 뭔가 해야 한다는 거네요. 창식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것 봐. 민석이 기획부동산 업자랑 불법 계약을 맺었어. 건물 매각 전까지 자금을 융통하려고.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어요. 이중계약서에 민석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 서류를 손에 넣으면 민석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창식이 책상을 손으로 두드리며 말합니다. 그래. 하지만 업자 사무실에 들어가서 금고를 열어야 해. 쉽지 않아. 저는 창식을 똑바로 쳐다보고 입을 엽니다. 아저씨가 해주세요. 저 대신 들어가서 장부를 빼내주세요. 창식이 턱을 쓰다듬으며 고민합니다. 위험해. 용역 깡패들이 지키고 있어. 정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해요. 그래도 해야죠. 안 그러면 수진이가 재산을 다 빼앗겨요. 창식이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여요. 알았어. 내가 해볼게. 대신 너희도 밖에서 도와줘야 해. 저는 창식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사흘 후 저녁에 창식이 업자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차를 세웁니다. 저는 뒷좌석 휠체어에 앉아 있고 정자가 제 옆에 앉아요. 창식이 무전기를 꺼내 저에게 건넵니다. 이걸로 연락할게. 위험하면 바로 알려줘. 창식이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저는 무전기를 꽉 쥡니다. 정자가 제 어깨를 두드려요. 괜찮을 거야. 창식 씨는 경험이 많아. 10분쯤 지나 무전기에서 창식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수진아, 지금 3층 복도야. 사무실 문 앞이야. 저는 무전기를 입에 가까이 대고 말해요. 조심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무전기 너머로 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창식의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들어왔어. 금고를 찾아야 해. 저는 숨을 참고 무전기를 귀에 바짝 댑니다. 서랍 여는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건물 입구에서 검은 승용차 2대가 들어오고 덩치 큰 남자들이 우르르 내립니다. 창식 아저씨, 깡패들이 왔어요. 빨리 나오세요. 무전기에서 창식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와요. 금고 열었어. 장부 찾았어. 지금 나갈게. 저는 정자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정자 씨, 1층 가서 화재 경보기 눌러요. 빨리요. 정자가 차에서 뛰어내려 건물 안으로 달려갑니다. 깡패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요. 잠시 후 건물 전체에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복도로 나옵니다. 불이야. 대피해요. 사람들이 계단으로 몰려가고 깡패들도 당황해 서로를 쳐다봅니다. 무전기에서 창식의 목소리가 들려요. 비상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어. 1층에서 만나.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운전석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건물 입구에서 창식이 뛰어나오고 정자도 함께 나옵니다. 두 사람이 차로 달려오는데 깡패 한 명이 건물에서 나와 창식을 발견해요. 저기다. 잡아. 깡패들이 우르르 건물에서 쏟아져 나오고 창식이 운전석 문을 열어 뛰어듭니다. 정자가 조수석에 타고 창식이 시동을 걸어요. 꽉 잡아. 차가 급출발하고 저는 뒷좌석에서 휠체어를 붙잡습니다. 깡패들이 자기 차에 타고 우리를 뒤쫓아요. 창식이 핸들을 꺾어 좁은 시장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아저씨, 조심해요. 차가 과일 가판대를 스치고 지나가며 사과들이 바닥에 와르르 쏟아져요. 뒤따라오던 깡패 차량이 사과를 밟고 미끄러지며 속도를 줄입니다. 창식이 다시 핸들을 꺾어 반대편 골목으로 빠져나가요.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참아. 차가 시장을 빠져나와 큰 길로 진입하고 경찰서 앞을 지나갑니다. 뒤쫓던 깡패 차량들이 경찰서를 보고 추격을 멈추고 돌아서요. 창식이 백미러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다 뿌리쳤어. 안전해. 정자가 뒤를 돌아보며 저를 확인해요. 수진아,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네, 괜찮아요. 창식이 품속에서 검은 장부를 꺼내 저에게 건넵니다. 이거야. 민석이랑 업자가 맺은 이중 계약서가 다 들어있어. 저는 장부를 받아들고 펼쳐봅니다. 민석의 서명과 업자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한 장 한 장 나와요. 그리고 유라가 민석 몰래 차명 계좌로 빼돌린 자금 내역도 적혀 있습니다. 이걸로 둘을 갈라놓을 수 있어요. 서로 의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정자가 제 손을 잡고 웃어요. 그래. 이제 복수를 시작하는 거야. 차가 외곽의 여인숙 앞에 멈추고 창식이 저를 안아내려 휠체어에 앉힙니다. 방으로 들어가 저는 장부를 탁자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해요. 유라의 비자금 내역과 민석이 유라에게 빚을 떠넘기려고 세운 유령회사 서류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날 아침 창식이 한의사 한 분을 데리고 여인숙으로 찾아옵니다. 70대 노인인 한의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제 다리를 살펴봐요. 얼마나 못 쓴 거예요. 저는 이불을 무릎까지 내리고 대답합니다. 1년 넘었어요. 사고 이후로 감각이 없어요. 한의사가 제 허벅지를 손으로 눌러보고 종아리를 두드립니다. 근육이 많이 굳었네요. 하지만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에요. 재활하면 걸을 수 있어요. 정자가 제 옆에 앉아 한의사에게 물어요. 얼마나 걸려요? 한의사가 가방에서 침통을 꺼내며 대답해요. 매일 침 맞고 운동하면 1년 안에 가능해요. 하지만 엄청 아플 거예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한의사를 바라봅니다. 괜찮아요. 아파도 참을게요. 꼭 걸어야 해요. 한의사가 침을 꺼내 제 다리 곳곳에 놓기 시작해요. 침이 살을 뚫고 들어갈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퍼집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아요. 한의사가 침을 다 놓고 말합니다. 30분 후에 빼고 내일 또 올게요. 그리고 재활치료사도 소개해 줄게요. 한의사가 방을 나가고 정자가 제 손을 잡아요. 아파. 많이 아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흘 후 재활치료사가 평행봉을 가져와 방 한쪽에 설치해요. 40대 여자 치료사가 팔을 걷어붙이고 저를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웁니다. 자, 이제 봉을 잡고 서보세요. 제가 평행봉을 양손으로 붙잡고 다리에 힘을 주는데 무릎이 꺾여요. 치료사가 뒤에서 제 허리를 잡아줍니다. 천천히, 조금씩 힘을 줘봐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다리를 펴려 하지만
허벅지가 후들거립니다. 땀이 이마에서 뚝뚝 떨어지고 숨이 가빠요. 조금만 더 할 수 있어요. 치료사가 격려하지만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주저앉습니다. 치료사가 저를 다시 휠체어에 앉히고 물을 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다시 해요. 저는 물을 마시고 평행봉을 바라봅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한 달이 지나고 저는 평행봉을 잡고 10초 동안 서 있을 수 있게 됐어요. 2달이 지나자 평행봉을 따라 세 걸음을 떼는데 성공합니다. 정자가 박수를 치며 웃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땀을 닦으며 다시 평행봉을 잡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재활 치료를 하는 동안 저는 창식에게 민석과 유라에게 보낼 익명의 투서를 준비하라고 지시해요. 창식이 봉투에 서류를 넣으며 물어요. 이걸 언제 보낼까? 저는 휠체어를 타고 창식 옆으로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요. 둘이 서로 의심하게 만들어야 해요. 창식이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봉합니다. 알았어. 내가 우체국에서 붙일게. 정자는 유라가 다니는 고급 미용실 청소부로 취업하는데 성공해요. 어느 날 저녁 정자가 여인숙으로 돌아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습니다. 오늘 유라 봤어. 사모님들이랑 얘기하더라. 저는 정자에게 물을 건네며 물어요. 소문 퍼뜨렸어요. 정자가 물을 마시고 고개를 끄덕여요. 응. 사모님들한테 유라가 예전에 노인들 상대로 사기쳤다고 슬쩍 얘기했어. 저는 만족스럽게 웃습니다. 잘했어요.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정자가 물잔을 내려놓다가 팔에 시퍼런 멍이 든 게 보여요. 저는 정자의 팔을 붙잡고 소매를 걷어 올립니다. 이게 뭐예요? 어디 부딪혔어요? 정자가 황급히 소매를 내리며 손을 뿌리쳐요. 아니야. 그냥 청소하다가 부딪혔어. 괜찮아. 저는 정자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지만 더 묻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민석이 유라에게 보낸 화난 문자 메시지를 창식이 입수해요. 창식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민석이 유라한테 돈 어디 있냐고 따지고 있어. 둘이 싸우기 시작했어. 저는 화면을 보고 미소 짓습니다. 좋아요. 계속 부채질해요. 1년이 지나고 저는 마침내 지팡이 하나만 짚고 방안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정자와 창식이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봐요. 야윈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습니다. 정자가 제 어깨를 안으며 말해요. 이제 복수할 수 있어. 준비됐어. 그때 정자가 갑자기 휘청거리며 제 어깨에서 손을 떼요. 저는 지팡이를 짚고 정자를 붙잡습니다. 정자 씨, 괜찮아요. 정자가 이마에 손을 얹고 고개를 젓습니다. 어지러워. 잠깐만. 창식이 달려와 정자를 소파에 앉히고 저는 정자 옆에 앉아요. 병원 가봐야 해요. 요즘 너무 무리하셨어요. 정자가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저어요. 아니야. 복수가 코앞인데 병원은 무슨. 난 괜찮아. 저는 정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창식이 서류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네요. 수진아, 민석회사 오픈 기념식이 다음 달 15일이래. 그날 모든 걸 터뜨리는 거지.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날짜를 확인합니다. 그래요. 그날 끝내요. 오픈 기념식 전날 저녁 저는 시장에서 산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섭니다. 지팡이를 손에 쥐고 몇 걸음 걸어보는데 발걸음이 제법 안정적이에요. 정자가 뒤에서 제 옷깃을 매만지며 말합니다. 잘 어울려. 당당해 보여. 저는 거울 속 정자를 바라보는데
정자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요. 저는 몸을 돌려 정자의 손을 잡습니다. 정자 씨, 내일 끝나면 바로 병원 가요. 약속해요. 정자가 제 손을 꽉 쥐고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 약속할게. 내일 네가 이기는 것만 보면 돼. 창식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며 서류 가방을 들어 올립니다. 준비 다 됐어. 경찰도 연락했고 스크린 해킹할 직원도 매수했어. 저는 창식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내일 꼭 성공할게요. 창식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어요. 너의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힘내. 다음 날 오후 2시에 저는 창식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오픈 기념식장에 도착합니다. 화려한 현수막이 걸려 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입구로 들어가요. 저는 차에서 내려 지팡이를 짚고 입구를 바라봅니다. 정자가 제 옆으로 다가와 청소부 복장을 한 채 제 팔을 살짝 잡아요. 들어가자. 준비됐지?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가요.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니 중앙 무대에 민석이 정장을 빼입고 서 있어요. 유라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민석 옆에 서서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가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민석이 저를 발견합니다.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요. 수진이. 유라가 민석의 팔을 붙잡고 뒷걸음질을 칩니다. 저게 어떻게 해? 저는 무대 앞까지 걸어가 민석과 유라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오랜만이야. 민석아. 유라야. 민석이 손을 내저으며 말을 더듬어요. 너 어떻게 살아있어? 산에서. 저는 지팡이를 바닥에 짚고 미소 짓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어. 복수하러. 그때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민석과 기획부동산 업자가 맺은 이중 계약서가 화면에 떠요. 사람들이 화면을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민석이 무대 위에서 소리쳐요. 저게 뭐야? 누가 저런 걸? 화면이 바뀌고 유라의 차명 계좌 내역이 나타납니다.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무대 끝으로 달려가요.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창식이 행사장 입구 문을 열고 형사 4명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형사들이 무대로 올라가고 민석이 뒤로 물러서요.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들 누구야? 형사 한 명이 수첩을 꺼내 민석에게 보여줍니다. 지능범죄수사대입니다. 강민석 씨 사문서 위조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 민석의 손목에 채우고 민석이 발악합니다. 놓아. 이건 오해야. 증거가 어딨어. 스크린에서 지하실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해요. 민석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집니다. 수진아, 너의 아버지가 남긴 상가 건물 고맙게 잘 쓸게. 사람들이 분노하며 민석을 향해 야유를 보내요. 사기꾼, 인간 쓰레기. 민석이 화환을 쓰러뜨리며 바닥에 주저앉고 형사들이 그를 끌어당깁니다. 유라가 무대 끝에서 도망치려 하는데 정자가 인파를 해치고 걸어 나와요. 정자가 유라 앞에 서고 유라가 정자를 알아봅니다. 당신 미용실 청소부. 정자가 유라의 뺨을 강하게 후려치고 유라가 비틀거려요. 나야. 너를 버린 엄마야. 유라의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집니다. 뭐라고. 정자가 눈물을 흘리며 유라를 붙잡아요. 내가 30년 전에 버린 내 딸. 넌 어쩌다 이런 짐승이 됐니? 유라가 고개를 젓고 뒤로 물러서다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유라가 눈을 감고 쓰러지고 형사 한 명이 유라에게 다가가요.
오유라 씨도 사기 및 공범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유라를 일으켜 세우고 수갑을 채웁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무대로 올라가 수갑을 찬 민석을 내려다봐요. 이게 끝이야. 네가 나한테 한 것의 대가야. 민석이 고개를 떨구고 형사들에게 끌려나갑니다. 유라도 들것에 실려 행사장을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해요.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정자와 창식을 바라봅니다. 정자가 저를 껴안고 등을 두드려요. 해냈어. 정말 해냈어. 저는 정자의 품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립니다. 고마워요. 정자 씨 없었으면 못했어요. 창식이 우리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당당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행사장을 빠져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니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봐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입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옅은 미소를 짓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됩니다. 복수 성공 일주일 후 저는 정자와 함께 여인숙방에서 조촐한 저녁을 먹고 있어요. 정자가 국그릇을 들어 올리는데 손이 떨려 그릇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릇이 깨지고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요. 정자 씨, 제가 정자에게 다가가려는데 정자가 코에서 피를 쏟으며 마루 바닥에 쓰러집니다. 저는 지팡이를 던지고 정자 옆에 무릎을 꿇어요. 정자 씨, 정자 씨, 정신 차려요. 정자가 눈을 감은 채 숨만 가쁘게 쉬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30분 후 응급실에서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저에게 다가옵니다. 의사가 사진을 보여주며 침통한 표정을 짓습니다. 보호자 맞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사를 바라봅니다. 네.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한숨을 쉬고 사진을 내려놓아요. 급성 백혈병입니다. 1년 넘게 방치하신 것 같아요. 골수 이식 안 받으면 한 달도 못 버팁니다. 제 다리에 힘이 빠지고 벽에 기대어 섭니다. 골수 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여요. 친족 공여자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 중에 검사받을 분 계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저어요. 딸이 있긴 한데 지금 구치소에 있어요. 의사가 팔짱을 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에 의료 이송 요청하면 검사는 받을 수 있어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저는 의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병실로 향합니다.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단 정자가 누워 있어요. 정자의 얼굴이 창백하고 손등에 시퍼런 멍이 가득합니다. 저는 유리에 손을 대고 눈물을 흘려요. 정자 씨, 꼭 살려드릴게요. 다음 날 저는 구치소 면회실로 유라를 만나러 갑니다. 유리 너머로 유라가 수감복을 입고 나타나고 얼굴에 멍이 들어 있어요. 유라가 저를 보고 비웃습니다. 왜 왔어? 더 괴롭히러. 저는 수화기를 들고 유라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내 엄마가 죽어가. 골수 이식 안 받으면 한 달 못 버텨. 유라가 코웃음을 치며 뒤로 기대어.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저는 주먹을 쥐고 유리를 칩니다. 골수 검사 받아. 네가 안 도와주면 정자 씨가 죽어. 유라가 손톱을 뜯으며 말합니다. 그 여자가 날 버렸잖아. 왜 내가 도와줘야 해? 죽든 말든 상관없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유리창에 대어. 내 차명 계좌 남은 거 다 압류했어. 이제 넌 한 푼도 없어. 유라의 얼굴이 굳어지고 앞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뭐? 그걸 어떻게 해?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차갑게 웃어요.
날 누구라고 생각해? 복수는 끝까지 하는 거야. 유라가 유리를 두드리며 소리칩니다. 돌려줘. 그거 내 돈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라를 내려다봅니다. 골수 주면 생각해 볼게. 유라가 입술을 깨물고 저를 노려봅니다. 사흘 후 창식이 구치소에서 나온 소식을 전해요. 수지나 유라가 다른 수감자들한테 맞았대. 민석이 사주한 것 같아.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물어요. 많이 다쳤어요. 창식이 한숨을 쉽니다. 갈비뼈 부러지고 얼굴도 많이 다쳤대. 독방으로 옮겼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정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인공호흡기를 달았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 정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조금만 버텨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일주일 후 구치소에서 편지가 도착합니다. 유라의 글씨로 써 있어요. 저는 편지를 뜯어 읽습니다. 수진아, 내가 졌어. 골수 줄게. 대신 징역 낮춰줘. 합의서 써줘. 그리고 돈도 줘. 안 그러면 안 해. 저는 편지를 구기고 창식에게 전화합니다. 아저씨, 민석이 유라한테 죄 뒤집어 씌우려고 쓴 가짜 진술서 있죠. 그거 가져와요. 창식이 다음날 진술서를 들고 여인숙으로 찾아오고 저는 진술서를 읽어봅니다. 민석이 모든 범죄를 유라 혼자 계획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완벽해요. 이걸로 유라를 협박할 수 있어요. 저는 다시 구치소로 유라를 면회하러 갑니다. 유라가 창백한 얼굴로 나타나 저를 기다려요. 저는 진술서를 유리창에 대고 유라에게 보여줍니다. 이거 봐. 민석이 너한테 모든 죄 뒤집어 씌우려고 만든 거야. 유라의 눈이 커지고 손이 떨립니다. 저게 뭐야? 저는 진술서를 내리고 차갑게 말합니다. 골수 주면 변호사 붙여줄게. 민석 단독 범행으로 만들어줄게. 거부하면 이거 검찰에 넘겨서 너만 무기징역 받게 만들 거야. 유라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해요. 알았어. 할게. 골수 줄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라를 내려다봅니다. 내일 의료 이송 신청할게. 골수 이식 수술 당일 아침 저는 수술실 앞 복도에 서서 기다립니다. 의료 이송으로 온 유라가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들어가요. 유라가 저를 보고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립니다. 정자도 다른 침대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가고 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해요.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집니다. 창식이 제 옆에 앉아 어깨를 두드려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시계를 바라봅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요. 3시간째에 창식이 커피를 사오고 저는 커피를 마시며 수술실 문을 응시합니다. 5시간이 지나고 수술실 불이 꺼집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와요. 저는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골수 이식 잘 됐어요. 고비는 넘겼습니다.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창식이 저를 붙잡아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간호사가 정자를 무균실로 옮기고 유라는 회복실로 이송돼요. 저는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 정자를 바라보는데 정자의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왔어요. 1시간 후 유라가 마취에서 깨어나고 저는 회복실로 들어갑니다. 유라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고 저는 침대 옆에 섭니다. 고마워. 정자씨 살렸어. 유라가 저를 보지도 않고 말해요. 약속 지켜.
변호사 붙여줘. 나 여기서 썩고 싶지 않아.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유라 침대 위에 놓습니다. 변호사야. 내가 이미 연락했어. 민석 단독 범행으로 만들어줄 거야. 유라가 명함을 집어들고 한숨을 쉬어요. 이제 됐지. 가. 저는 유라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회복실을 나옵니다. 복도에서 경찰 2명이 기다리고 있고 유라가 회복하는 대로 다시 구치소로 이송될 거예요. 2달 후 법정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집니다. 민석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0년을 선고받아요. 유라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지만 변호사 덕분에 민석보다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판사의 선고를 듣고 법정을 나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니 정자가 무균실에서 나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정자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정자 씨. 정자가 돌아보며 환하게 웃어요. 수진아, 왔구나. 저는 정자 옆에 앉아 손을 잡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민석은 20년, 유라는 10년 받았어요. 정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제 손을 꽉 쥐어요.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저는 정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물을 흘립니다. 정자 씨 덕분이에요. 저 혼자는 못했어요. 1년 후 저는 상가 건물을 정상적으로 매각하고 그 돈으로 작은 식당을 엽니다. 식당 간판에는 희망식당이라고 쓰여 있고 무료 법률 상담소도 함께 운영해요. 개업식 날 저는 지팡이 없이 2다리로 서서 동네 사람들에게 시루떡을 나눠줍니다. 정자가 제 옆에서 떡을 자르고 창식이 손님들을 맞이해요. 어서 오세요. 많이 드세요. 저는 웃으며 떡을 건네고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정자와 창식과 함께 식당 안에 앉아 차를 마셔요. 정자 씨, 창식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2분 없었으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정자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요. 우리가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야. 창식이 차를 마시며 웃습니다. 이제 좋은 일만 남았어. 행복하게 살아. 다음 날 저는 정자와 함께 차를 타고 산속으로 드라이브를 떠납니다. 예전 폐별장이 있던 자리에 도착하니 건물은 완전히 헐리고 작은 시골집이 지어져 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마당을 둘러보는데 텃밭이 정갈하게 가꿔져 있고 장독대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요. 제가 샀어요. 우리 둘이 가꿀 집이에요. 정자가 눈을 크게 뜨고 집을 바라봅니다. 정말 여길 샀어. 저는 정자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요. 깨끗한 거실과 따뜻한 방이 나오고 부엌에는 새 가구가 놓여 있습니다. 정자가 방방마다 둘러보고 마당으로 나가요. 여기 정말 좋다. 우리 둘이 살기 딱 좋아. 저는 텃밭에서 상추를 뜯어 정자에게 건네고 정자가 상추를 씻어 된장을 찍어 먹어요. 맛있다. 우리가 키운 거라 더 맛있어. 저녁이 되고 정자가 텃밭 채소로 된장찌개를 끓여요. 저는 밥상을 차리고 정자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습니다. 구수한 찌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지고 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어요. 정말 맛있어요. 정자가 밥을 떠서 제 그릇에 담아주며 웃어요. 많이 먹어. 살 좀 쪄야 해. 밥을 다 먹고 저는 정자와 함께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하고 풀벌레 소리가 들려요. 정자가 제 등을 투박한 손으로 두드려주고 저는 정자의 품에 기대요. 정자 씨, 행복해요. 정자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합니다. 나도 정말 행복해.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저와 정자의 평화로운 날들이요. 지하실 어둠 속에서 흙 묻은 생고구마를 씹어 삼키던 수지는 1년 후 두 발로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를 산 아래로 끌고 내려온 정자는 딸의 골수로 새 생명을 얻었고 두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끈끈한 모녀가 되었습니다. 민석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춥고 외진 교도소 독방에서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고 유라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수감자들의 따돌림 속에 매일 밤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수지는 되찾은 재산으로 억울한 이들을 돕는 희망식당을 열었고 폐별장이 있던 자리엔 따뜻한 시골집을 지어 정자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신과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복수는 완성됐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은 두 여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이 채널을 먼저 구독해둔 분들에겐 묘하게도 좋은 소식이 먼저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눌러두는 건 손해볼 일은 아니겠죠. 좋은 이야기는 좋은 운을 타고 옵니다.